일본의 한 젊은 청년이 한국에 언어 연수를 왔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아픔 앞에 흐르는 눈물, 침묵의 사죄를 배웠습니다. 언어 연수라는 명목,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한국에 와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오열하며 참회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에서 온 젊은 청년이 한국 와서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타쿠야입니다. 와세다 대학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미쓰비시 상사의 특채로 입사했죠. 제 사무실은 높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도쿄 미쓰비시 상사 본사 32층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죠. 아버지는 타쿠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타쿠야 군, 자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겠네. 부장님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시장을 분석하라. 이것이 자네의 임무일세.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미쓰비시 상사의 제품은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매우 낮네. 한국 소비자들은 독일차를 선호하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지. 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소비 심리를 이해해야 해. 그날 밤 저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은 자체 브랜드가 강하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독일차가 압도적이었죠. 일본차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잔고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분명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한국 시장은 단순한 품질과 가격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타쿠야 군. 자네는 3개월간 서울에서 언어 연수를 받게 될 걸세.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중년층은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 직접 보고 느껴야 해.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 임무가 단지 업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감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죠. 제 인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의 숙소를 알아보면서 저는 이 임무도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한국 시장은 단지 또 하나의 퍼즐일 뿐이었고, 저는 퍼즐 맞추기를 좋아했죠.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그저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운명은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걸음걸이, 심지어 안내판의 글자체까지도 낯설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단순한 시장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첫날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남역 근처 어학원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버스 도착 안내 모니터에는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일본에는 없는 선진국형 버스 노선이네요.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메뉴판에 일본어가 있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방식은 달랐어요. 점원이 다가와 주문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메뉴를 더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빨리빨리 결정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이었죠. 편의점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일본의 편의점도 좋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그 깔끔함과 다양한 상품 구성에 놀랐습니다. 도시락을 데워주는 것은 물론 택배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해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지하철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내 계기판이 직관적이고 일본어 안내까지 있어서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여기선 친구들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활기찬 에너지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학원 첫날, 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캐주얼한 복장이었죠. 강사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타쿠야 씨,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는데 이곳에선 그 완벽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발음은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따라하기 쉬웠지만 문법 구조와 존댓말의 복잡함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치화하고 분석하려 했지만 언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한 여성이 우산 빌려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누군가는 저를 밀쳤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곳에선 그런 일상적인 접촉에 일일이 사과하지 않는 것이 문화였던 거죠. 주말이 되자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관찰하려고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 아니라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웃고 떠들고 때론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 일본에선 보기 힘든 감정 표현에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째,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에 쓸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제가 알던 논리와 분석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 숙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계와 다르구나. 이곳을 이해하려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확고했던 자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어학원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지은, 우리 반 한국어 수업 조교였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게 친절한 또 한 명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뭔가 달랐습니다. 타쿠야 씨,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항상 너무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정확한 게 나쁜가요?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쁘진 않죠. 하지만 언어는 정확함보다 느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음식처럼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지은이 저를 작은 골목 안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죠. 하지만 지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2개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외쳤어요. 그 친근한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식당 주인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요. 된장찌개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망설이자 지은이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요. 이건 특별하니까. 뜨거운 돌솥에 끓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처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솔직히 너무 짰어요. 일본 음식에 익숙한 제 입맛으로는 강한 맛이었죠. 얼굴에 그 감정이 드러났나 봅니다. 맛이 없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좀 짜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 더 먹어보세요. 이번엔 맛이 아니라 기분으로요. 이해가 안 됐지만 다시 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맛이 아닌 온기에 집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안정감.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소시루를 마시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요? 지은이 물었어요. 따뜻해요. 저도 모르게 답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입맛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예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숫자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정의 문제였죠. 일본 차는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가졌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은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차를 살 때도 마음으로 결정하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주는 느낌, 그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감정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차에 대해 느끼는 감정, 브랜드에 대한 인식,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며칠 후 지은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식사에 초대했어요. 일본 라멘집이었습니다. 한국 된장찌개를 마음으로 먹듯이 이 라멘도 마음으로 먹어봐요. 제가 말했죠. 지은은 라멘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깊은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일본 음식은 강하지 않지만 깊어요. 마치 조용한 사람이 가진 깊은 생각처럼요. 우리는 그날 밤 음식에 대해, 문화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 여성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후로 지은과 자주 만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김치, 불고기, 심지어 처음에는 너무 매웠던 떡볶이까지도요. 어느 날 지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타쿠야 씨, 한국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 마음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숫자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느낌으로도 봅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일본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이란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온 지 2달이 되었을 무렵 지은과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있어요?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지은과 함께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어디인데요? 물었더니 지은은 간단히 경복궁이라고 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광화문 앞에서 만났죠. 지은은 오늘따라 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쿠야 씨, 오늘은 한국의 진짜 보물을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궁궐 정문을 지나며 느껴지는 위험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일본의 황궁도 아름답지만 경복궁은 그 웅장함과 화려한 색채로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지은은 전문 가이드처럼 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궁은 조선 왕조 첫 번째 임금인 태조가 지은 곳이에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파괴됐다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나중에 재건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높이 솟은 동상이 보였어요. 저게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세종대왕이십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시죠. 우리는 동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세종대왕이 책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지혜롭고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뭘 하신 분인가요? 순수한 호기심에 물었죠.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장려하고 법을 개혁했죠. 하지만 가장 위대한 업적은 지은은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라의 왕은 말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어요. 글자요? 무슨 뜻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글이라고 썼어요. 옛날에는 중국 글자인 한자만 썼어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양반들만 읽고 쓸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이야기가 흥미로워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글자 체계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한글이에요. 지은은 메모장에 몇 가지 한글 자모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에요. 모양 자체가 소리를 내는 방법을 나타내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가엾게 여겨 한글을 만든다라고요. 글자의 창제 목적 자체가 소통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역사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백성과의 소통을 위해 글자 체계 자체를 만든 경우는 없었어요. 언어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사랑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력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구나. 지은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미쓰비시 상사에서 일할 때 저는 항상 효율성과 이익만 생각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군요. 타쿠야 씨도 이제 한글처럼 됐네요. 한글처럼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처마 끝에 걸린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와 분석만으로는 이 나라를 그리고 지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궁을 나오는 길에 지은이 물었어요. 타쿠야 씨, 한국에 와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저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사랑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달 반이 지났을 무렵 지은으로부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무거웠어요. 타쿠야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무언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디인데요? 물었더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서대문형무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여기가 무슨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받던 곳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입구를 지나 들어가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좁은 감옥 복도, 차가운 쇠창살, 고문 도구들.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사진과 기록물에는 고문받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받았어요.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시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일본인은 저 혼자였어요. 다른 관람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마음속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죠. 지은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어요. 타쿠야 씨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조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는 알아야 해요. 하지만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는 말없이 전시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독방에 갇힌 애국자들의 기록, 비밀리에 주고받은 쪽지들, 고문으로 얼룩진 옷가지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제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이곳에서 보는 역사는 너무 달랐어요.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지 않았죠. 그동안 저는 몰랐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번엔 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지은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타쿠야 씨, 미워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해서 왔어요. 왜 가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는지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울려 퍼졌어요. 그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지은이 제안했어요. 서울에서 좀 멀리 여행을 가보는 건 어때요? 화성 제암리에요. 그곳에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제암리에 도착했을 때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또 다른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설명했죠. 1919년 이곳에서 일본군이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그날 2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이어서 하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타쿠야 씨. 지은이 사진첩을 가리켰어요. 1990년대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사죄하고 교회 재건축을 도왔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는 동안 지은은 조용히 말했어요. 역사는 아프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단순히 비즈니스나 정치가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왜 저를 그런 곳들에 데려갔나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타쿠야 씨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되길 바랐어요. 좋은 것도 아픈 것도 모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제게 준 미션은 한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시장 데이터가 아닌 한 나라의 영혼과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제게 준 미션은 한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시장 데이터가 아닌 한 나라의 영혼과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어학원 마지막 수업날, 선생님은 제게 수료증을 건네주셨어요. 타쿠야 씨, 정말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셨네요.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랍니다. 동료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내일 떠나시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오후 비행기로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할까요? 시간 있으세요?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어색했는지, 제 한국어 발음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지은이 저를 된장찌개집으로 데려갔을 때의 표정 같은 소소한 추억들이었죠. 타쿠야 씨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엔 너무 딱딱했어요. 모든 것을 데이터로만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모두 지은 씨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표면적인 데이터만 수집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은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타쿠야 씨.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도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함께 쌓은 추억들, 그리고 점점 깊어진 감정.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준 미션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서의 제 삶, 제 경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지은의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타쿠야 씨에게 이건 그저 일이었을 뿐이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흘기 쳐다보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물이 드디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재빨리 닦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인가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실한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은 씨가 특별하다는 것뿐이에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 이게 그냥 좋은 추억이면 여기까지만 해요. 서로 상처받기 전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었고 그저 안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죠. 카페를 나와 지은을 숙소까지 바래다주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걷는 우리 사이에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지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쿠야 씨, 한국에서 행복했나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머금은 미소였죠. 저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끊임없이 지은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작은 결정을 내렸어요. 공항 서점에서 한국어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서툰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지은에게 오늘은 떠나지만 내 마음은 서울에 남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타쿠야. 도쿄로 돌아간 후 저는 매주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고 감정이 담긴 편지가 되었어요. 미쓰비시에서의 일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울에서 답장이 왔어요. 지은의 편지에는 항상 작은 사진이나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광화문, 우리가 먹었던 된장찌개집, 경복궁의 가을 풍경. 그 작은 조각들이 제 도쿄 생활에 색을 더해 주었죠. 도쿄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게 한국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은이 제게 가르쳐준 마음을 비즈니스 용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미쓰비시 본사에 제출한 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시장 분석, 소비자 성향 조사, 마케팅 전략 제안. 모든 내용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진짜로 배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역사적 맥락,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부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타쿠야 군, 자네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을 넘어서는군. 한국인의 마음을 읽었어.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하루 일과를, 때로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타쿠야 군, 좋은 소식이 있네. 자네의 한국 시장 분석과 문화적 이해가 경영진의 눈에 들어왔어. 동아시아 전략팀의 리더로 승진하는 게 어떤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승진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큰 책임과 도쿄에 묶이는 삶을 의미했죠. 그리고 그것은 지은과 더 멀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즉시 수락했을 테니까요. 물론이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게. 그날 밤 저는 지은에게 평소보다 긴 편지를 썼습니다. 승진 이야기, 제 고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적었어요. 지은 씨, 내가 한국으로 다시 간다면 날 만나주겠어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승진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한국 지사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좋아. 자네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간 곳은 지은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본 지은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의 만남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요. 타쿠야 씨, 정말 왔네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올 거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했고 서울에 있을 때마다 지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죠. 6개월 후 남산타워에서 저는 지은에게 청혼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준비한 말이었어요. 강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의 결혼식은 2번 열렸어요. 먼저 서울에서 한국 전통 혼례로, 그리고 도쿄에서 현대식 결혼식으로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지은을 만나자 곧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은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고 점차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미쓰비시 상사 본사에서 열린 승진 발표식에서 사장님은 저를 문화적 가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카무라 타쿠야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그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화 감수성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히 데이터와 수치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을 통해 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도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요소를 조화롭게 섞은 공간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세종대왕의 작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일본 전통 서예가 있었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와 미소시루의 향기가 번갈아 퍼졌습니다. 지은은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저는 미쓰비시 상사에서 동아시아 팀 리더로서 한국, 중국, 일본 시장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었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지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타쿠야, 당신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제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마음과 한국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 지은 씨가 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의 주인, 우리의 딸 하나와 함께였죠.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의 언어를 들으며 자란 하나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오늘은 어디 가요? 하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아빠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지은은 출장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릉이었죠. 5년 전 지은과 함께 방문했던 그곳,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그 장소를 이제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하나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야, 이곳은 위대한 왕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란다. 하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왕님이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 하지만 동화 속 왕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릉 입구에 도착하자 하나는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아름다운 소나무들, 장엄한 돌계단,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까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이 왕님은 뭘 하신 분이에요? 하나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님은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 특히 글자를 만드셨지. 글자요? 왜 글자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말을 모르는 백성이 불쌍했기 때문이란다.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말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말을 몰라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글자만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었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왕님이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어. 그게 바로 한글이란다. 내가 지금 할머니랑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말이지.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도 한국어 몰랐잖아요? 전에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가 처음에는 한국말 하나도 못했다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때로는 어른보다 더 날카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아빠도 처음에는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어.
그럼 아빠도 불쌍했겠네요? 하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빠는 운이 좋았어. 너희 엄마가 아빠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하나의 까만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와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하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뭐예요? 사랑의 언어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언어요? 하나가 의아해했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건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란다. 아빠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어.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엄마가 아빠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종대왕릉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에 하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누구한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이지. 하나는 특별하니까. 일본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는 두 나라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야. 두 나라의 마음이요?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의 고요함과 깊이, 한국의 열정과 따뜻함. 하나는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다리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서로 다른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말이야. 하나는 제 손을 꼭 잡고 기쁜 듯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좋아요. 나는 다리가 될 거예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지은이 좋아하는 꽃집에 들러 예쁜 꽃다발을 샀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단순한 시장 분석과 보고서만 남겼을 뿐 이런 깊은 사랑과 이해는 알지 못했을 거야.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두 언어 사이의 가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 하나는 그 다음 세대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지은의 말대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의 엘리트 직원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무너졌고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언어를 배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